네, 여러분 압축 강의 8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원 나가고 있고요. 아마 오늘 2단원이 끝나고 3단원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2단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타 행정작용에서 공법상 계약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본서 153쪽입니다. 공법상 계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행정 주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양 당사자의 행정 주체가 한쪽 당사자면 다른 쪽은 보통 민원인이겠죠.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입니다. 공법상 계약. 바로 넘어가죠. 특징, 자력, 집행력, 공정력, 존속력 같은 것은 여기서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일반적인 처분에는 공정력 같은 게 있지만 공법상 계약은 이런 것들이 없다. 왜냐? 계약 당사자 간 어찌됐건 대등한 지위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대신에 뭐 대등한 지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약간은 제한이 된다. 원래는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는 게 맞죠. 개인 대 개인 간의 계약일 때에는. 근데 공법상 계약은 약간 제한이 된다. 제한되는 이유는 행정 주체가 그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상대방이 민원인에게 체결할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그 여부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27조 1항에 따라서 모든 공행정 분야에서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도 가능하다. 반드시 한쪽이 민원인이 무조건 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행정 주체 간에도 공법상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법적 근거가 그럼 반드시 있어야지 공법상 계약이 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법률의 근거 없이도 자유롭게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법이 없었지만 행정기본법에 공법상 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조문이 신설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공법상 계약의 요건은 뭐 주체, 절차, 형식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내용만 보면요.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 절차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던 확공계가 이제 행정 절차법에 새로 들어왔다 했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확공계에서 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정계획이지 공법상 계약의 그 계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릴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확실히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지 나중에 지금 확실히 안 해놓으면 확공계 할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X 골라가지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공계에서 걔는 행정계획이고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에 아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걸 확실히 좀 집어넣어 보세요. 아시겠죠? 두 가지 논점, 확공계와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론 두 가지 논점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논점인데 약간 두 가지를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실질적으로 계약직 공무원 채용 자체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이게 처분성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면 일반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게 공법상 계약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 공무원을 그만두게 할 때에는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절차법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지만 계약직 공무원에 있어서는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할 때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 판례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따 OX 문제집에서도 한번 볼 거예요. 자, 형식은 행정기본법 27조 1항에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앞에서도 봤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 체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우위의 원칙,
법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도 반하는 그런 계약은 체결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내용도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공법상 계약이 처분성이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력도 없다라고 앞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공법상 계약을 이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행정청은 공익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하지만 반대인 국민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이해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에서 이 채용을 하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다음에 채용 계약을 안 하겠다, 해지 의사표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지방 전문직 공무원은 나도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난 계속 일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몇 년 더 연장할 건데 된다 안 된다? 쉽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등한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갑과 을은 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밑에도 여러분들이 쭉쭉 읽어보시고요. 만약 이런 공법상 계약을 한쪽이 불이행했다. 그럴 때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 가능하다? 아니다. 왜냐, 이거는 말 그대로 계약이니까. 이건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법상 적용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 가지고 강제 집행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다음 공법상 계약의 종류는 쭉쭉 있는데요.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행정 주체와 사인 간에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대표적인 예가 방금 본 것처럼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또 시립 합창 단원의 위촉, 또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보조금 지급 계약, 이런 것들이 보통 대표적인 공법상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공무수탁 사인과 사인이 체결하는 계약도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가 사업시행자가 공무수탁 사인이죠. 우리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근데 그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 취득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데 판례는 단순 사법상 매매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협의 취득 같은 경우는 그냥 사법상 매매 계약으로 본다. 그 내용이 사실 이렇게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판례가 훨씬 중요하죠. 그죠? 이런 내용들 결론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판례에서는 리딩 판례로서 하나의 기준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관계 법령을 봐가지고 상대방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봐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런 기준을 잡되 우리나라는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무슨 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나타야 된다. 아시겠죠?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 항당민기 취무부에서 항고소송 밑에 있던 당사자 소송 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 사이 문구들 있죠? 이런 것들에 해당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지만 굳이 그럼 이런 걸로 갈 때는 무슨 소송으로 가야 돼요? 이런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판례 문구대로 이런 소송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대신에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민사로 가겠죠, 보통은. 자, 다음. 원칙적으로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까 우리 봤던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을 채용했다가 계약 해지했을 때 그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이 나 더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채용 계약 해지 당하는 건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소송 제기할 때는 뭘로 다툰다? 민사가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다툰다. 또 계약직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방직 전문 공무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선생님들도 내가 잘리게 되면 당사자 소송으로 그 위법함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법상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성격이 권력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처분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그걸 다툴 때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특히 지방계약직 공무원까지는 저쪽이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월급을 깎았을 때 이럴 때는 처분성이 강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행한, 그죠?
산업단지 입주 계약의 해지 통보라든가 택시 회사들에게 직권 감차 명령을 한 거, 그런 것들도 다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왼쪽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대한 환수 통보도 공법상 계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다툰다. 그 밑에 또 쭉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민간투자법상 심사계약 전에 행해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행위. 이거는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 협상, 우선 이런 거 들어간 것 중에 뭐가 헷갈릴 수 있어요? 우선 순위 결정이 있었죠?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이거는 우리 147페이지 확약에서 봤습니다. 이건 확약이에요, 확약. 처분성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제가 가져왔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행위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잘 구분하시고요. 또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두뇌 한국, 브레인 코리안가 보죠. 그래서 BK21 협약의 해지를 통보당한 것도 처분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 한국 BK21 협약 해지 통보, 이건 처분성이 있다.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고요. 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사실행위입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게 기타 행정작용에서 공법상 계약이었다면 이제 사실행위로 넘어온 거예요. 사실행위는 중요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냐, 비권력적 사실행위냐, 그리고 권력적 사실행위의 종류는 뭐가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다퉈야 되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경찰관의 신체 수색, 또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같은 게 바로 사실행위 중에서도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역시 권력적 사실행위에만 처분성이 인정이 돼서 이럴 때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겠죠. 그 예들이 바로 교도소 재소자에게 이송하라, 다른 데로 가라, 그런 조치, 또 접견 내용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그리고 단수, 물을 끊어버린 거, 이런 것들은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납부통지, 그리고 세금을 받는 세액 수령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이건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적, 비권력적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 말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다툴 수 있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당연히 헌법소원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또 그대로 실시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럴 때는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예가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우리 봤었죠? 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행정계획 쪽에서 봤습니다. 이 주요 요강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겠지만, 물론 행정계획이 사실행위 중에 이렇게 서로 중복될 수도 있어요. 법적 성질은. 무조건 행정계획이면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건 비권력적 사실행위지만 예외적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명백하죠. 왜냐? 우리가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대학교 주요 요강 있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그럼 그대로 실시가 되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봤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수용자의 서신 검열 행위, 피의자 신문 시 수감 및 포송 사용 행위, 이런 것들도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게 것들이 헌법에 반하냐 안 반하냐, 이런 거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압류처분, 또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소변을 받아서 제출하게 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요.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손해존보 보면 국가배상 가능하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하프 강의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다음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여기 있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행정지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행정청이 지도를 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특별히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역시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행정지도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협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이죠.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특별히 어떠한
행정법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행정지도는. 아시겠죠? 이것도 키워드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행정지도만으로 건축법 소정에 도로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쭉쭉 넘어가고요. 법적 근거는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합니다. 왜냐? 행정청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도도. 근데 행정청이 아닌 다른 민간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지만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행정청이 행정지도를 낼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내용도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행정지도 중에서도 규제적, 구속적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한기는 우리가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 없지만 법률 우위의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에는 위반하진 않아야 됩니다. 어디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법상 계약과 동일한 논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지도의 원칙은 이제 비례의 원칙, 임의성의 원칙, 이걸 안 지켰다고 불이익 주지 말라는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이 있고요. 밑에 판례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이 논리가 이대로 그대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행정지도 방식에는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지도를 할 때는 내가 어느 소속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고 내 이름을 말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서면 교부 청구권이라 그래가지고 행정지도를 할 때 특별히 지장이 없으면 서면으로 행정지도를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불만이 있으면 보통 이거는 이런 행정지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왜 이런 거냐. 그런 의견 제출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지도가 있고 안 되는 행정지도가 있죠. 이런 게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에요. 보통 처분성이 인정 안 되는 거는 어떤 걸 요청하는 거. 여기 보면 전기 전화 공급을 거부하세요라고 관련 KT라든가 한전에 요청을 하는 거. 그런 요청은 처분성이 없는 행정지도입니다. 또 세무당국이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할 것을 요청이 들어가면 아무리 세무소에서 하는 것도 다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고요. 또 건물의 자질 철거를 처분을 내려버리면 상관없는데 요청하는 것, 이런 건 다 처분성이 없다. 반대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는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한테 특별감사를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이 시정 지시를 안 따르게 되면은 불이익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지도를 받고요. 역시나 그 결과를 관계 서류와 함께 보고까지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이건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말 권력성이 높은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그 공무원, 행정공무원이 한 행위에 있어서 이게 성희롱이 맞는지 판단을 했을 때 성희롱 맞다라고 한 것과 이런 성희롱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처의 시정조치, 이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한 것은 행정지도는 맞지만 권력성이 있어서 처분성이 있다. 매우 권력이 강하다 했어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사용을 권장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는데 그거를 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개별적인 계약서를 사용한다거나 이래 버리면 또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행정지도지만 처분성이 있는 행정지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지도로 내가 불이익을 입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처분성이 일단 원칙성으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 제기하게 되면은 대상 적격에서 까여서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방금 봤던 처분성이 있는 애들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다툴 수 있냐? 원칙은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걸 했는데 학칙을 시정하세요라고 보통은 이제 교육부가 대학교에게 행정 지도를 하죠. 근데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그 대학 총장에게 한 키워드는 학칙 시정 요구. 우리가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총장 직선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냐? 안 됐어요. 총장 직선제와 관련된 하나의 그 명령 같은 거 내렸을 때. 하지만 학칙을 바꾸라는 명령, 사실 명령이라고 보기 좀 그렇죠. 행정지도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령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 이렇게 암기하려 했죠. 총장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되지만 총장 직선제와 관련된 거를 하라고 했을 때는, 변경하라고 했을 때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제 국가배상 가능하냐? 직무행위성은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배상 청구하려면 행정공무원이 한 행위 자체가 직무성과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럼 직무행위성은 연결이 돼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국가배상이 인정이 되려면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죠. 공무원이 행한 것과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과관계. 하지만 인과관계에서 보통 까이죠. 왜냐, 행정지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임의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거지 강제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돼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말은 행정지도지만 사실상 강제적 효과를 발생해서 상대방의 행정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는 그 행정지도 자체가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지도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국가배상도 가능하다라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예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이 이대로 있어요.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를 했어요. 내가 이제 행정지도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내가 민원인인데 한번 뭐 따라보죠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하라고 해서 한 행위가 불법 위법이었어요. 그럼 나는 좀 억울하겠죠? 아니, 행정청에서 이걸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행정지도는 뭐다? 임의적이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닌 게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내 사적인 행위가 있으면 그게 효력이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 무효가 아니며 해당 행위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범법행위, 위법행위의 위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어서 자기가 법적인 처벌도 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의 그 판례가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쭉 읽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요. 다음 3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좀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3단원은 우리 조문이 거의 대부분인 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 위주로 보시면서 조문 안에서 관련된 판례들 위주로 공부하면 되고 또 나오는 그 비율 자체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도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원과 많이 나오지 않는 단원을 반드시 차별화 두면서 공부하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개관은 뭐 행정 절차는 뭐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구제 수단이다. 사후적 구제 수단이 뭐 행정 심판, 소송 뭐 이런 거라면 사전적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헌법적 근거는 뭐냐? 적법 절차의 원칙이 됩니다. 뭐 민주사회, 뭐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적법 절차의 원칙이 바로 헌법적 근거가 돼서 행정절차법이 마련됐다. 행정절차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는 행정절차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바로 행정절차와 관련된 일반 법적 근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행정절차법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는 행정행위는 뭐가 있고 없는 게 뭐가 있냐 이걸 구분했을 때 우리가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없었던 애들이 이제 생긴 게 바로 확공개라고 했죠. 그 확공개가 물론 이제 확공개 말고 원래 있던 애들 있죠.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이런 건 원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확공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공개에서 개는 행정계획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법상 계약이 아니다. 행정계획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럼 결국에는 공법상 계약은 역시 여전히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거쳐야 되는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공법상 계약입니다. 아시겠죠?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이 생겨버린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149조 행정계획 공부할 때 행정절차법상 형량명령의 원칙이 법제화되었다라고 행정절차법의 새로운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행정절차법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보죠.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처분이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죠? 다음, 그리고 행정계획과 행정조사 같은 게 원래는 처분성이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할 만큼 그런 예외적인 행정
그 계획과 조사라면 이것도 역시 행정절차법상 그 처분의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는 하나의 논점이 또 들어있고요.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당사자는 당연히 직접 처분의 상대방인 그 당사자가 있고, 또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서 그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 즉 제3자 모두가 이해관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그 제3자 신청에 따라서 그럼 행정 절차에 들어오세요라고 해야지만이 여기서 말하는 행정절차법상 직접 상대방이 아닌 나머지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제3자가 되게 되면은 이제 행정절차법상 어떤 통지나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도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면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의 절차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제3자의 범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논점이 나온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적용 범위 아까 말씀드린 내용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적용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게 시험에 좀 나온 편이에요. 일반적인 불이익 처분, 처분 같은 경우는 다 행정절차법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서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애들, 이런 것들 한 번씩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돼요. 기출 나온 애들 위주로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또 바로바로 쭉쭉 넘어갑니다. 행정심판도 마찬가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또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병역법에 따라서 지역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그것은 병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대상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의 논점으로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이라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징계받을 때 그럼 행정절차법상 절차 없이 내가 그럼 나중에 잘릴 수가 있는 건가? 라고 의문을 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을 그만두게 할 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안 따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이미 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인사관계법상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이익을 받는 처분을 받을 때는 일반적인 절차를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이따 문제에서 보겠지만 이거와 밑에 행정절차에 준하는 거치상, 이거 두 가지가 다 하나하나 이게 이제 이럴 때 예외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 처분이나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거지,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이럴 때는 무조건 예외에 해당한다 이러면 또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 문구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이게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볼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인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요 두 줄과 요 한 줄.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국가공무법상 일단 직위해제 처분할 때, 직위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급하게 그 직에서 일을 못하게 할 때 급하게 내린 거기 때문에 이 직위해제 처분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 청취 이런 절차 필요 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 내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직위해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직위해제 같은 경우는 일단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 내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도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법률에 나와 있듯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만, A 또는 B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뒤에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빼버리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일 경우에만 배제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 더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게 일단 낚시형 문제로 보통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 역시도 이런 사정이 있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에게 퇴학 처분할 때에도 행정절차법 거쳐야 된다는 그 결론 잘 기억하시고, 예전에 우리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59페이지에서 봤던 이 참고 판례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한 번 더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과징 납부명령, 7급에서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기본 강의 때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드렸어요. 그 판례 여러분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 다시 자세히 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대통령에 의해서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을 해임할 때에도 행정절차법 적용된다라는 그 결론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일반 어치 이런 거는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조문 문제들 안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제가 체크한 부분만 눈으로만 체크하면 됩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행정응원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에 있어서 내가 허가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대표자 이렇게 한다, 대리인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송달. 우리가 이제 어떤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 그 처분의 내용을 민원인이 잘 알 수 있도록 송달을 해야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송달 부분에서 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죠. 이런 내용도 같이 봤고요. 지금 그냥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읽으시고,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한 사람은 내가 이제 전자로 받으려면 당연히 자기의 이메일 같은 걸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거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나와 있고요. 이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제 송달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관보나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에 공고를 하고 또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여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된다. 이것도 가끔 낚시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그 어떤 사람일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쭉쭉 넘어가죠. 역시나 송달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지, 송달을 위해서 우체국에 발송을 맡겼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부당하게 상대방이 등기 우편물을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럴 때는 언제 그 등기를 받은 걸로 본다?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본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바로 그 수치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부당하게 등기를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그거를 처분의 효과가 발생 안 하게 해주면 너무나 말이 안 되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송달할 때는 언제 효과가 발생하냐? 좀 어렵다기보다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쓴다 했었죠.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보통 모니터에 띄우면 입력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입력된 때에 본다. 근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낚시는 입력되고 상대방이 그걸 인지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낚시형 문제를 냅니다. 이 조문 문제는 조문 그대로 나와야지만이 O가 되고 거기에 뭔가 부가적으로 붙어있다. 그럼 X라고 보셔야 돼요. 자, 아까 봤던 주소 불명이나 송달 불명은 아까 언제 공고한다 했죠? 공고하게 되면은 2주 정도 14일이 지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처분 절차에서 공통 절차가 있습니다. 이따가는 이제 불이익한 침입적 처분을 내릴 때 중요한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나온다면 이거는 수익이든 침익이든 따지지 않고 공통적인 절차로 보시면 돼요. 일단 처분 기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미리 민원인이 다 알 수 있도록 공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이런 처분 기준의 사전 공표 의무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럼 그 안 한 것만으로 바로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도 아니고 취소 사유로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위반이 너무 심하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때는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최신 판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예외적으로 비공표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 처분의 이유 제시로 가죠.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왜 이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은 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거부할 때에도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유 제시를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나와 있죠. 신청했는데 그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할 때. 당연히 네가 신청했으니까 내가 그걸 인정해줬지. 근데 신청 받아들여줬잖아? 그럼 굳이 내가 네 신청을 왜 받아들여줬는지를 이유 제시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처분을 받은 이유를 명백히 알 때도 이유 제시 안 해도 됩니다. 또 긴급히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했죠. 근데 행정청은 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처분 후에 당사자가 이유 제시를 요청하면 그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1호는 네가 신청한 거 그대로 해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사자가 요청해도 안 알려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신청했는데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성 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문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굳이 1호를 넣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유 제시를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냐? 일단 원칙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주면 그거는 잘 알려줬다. 그 정도로 족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들, 판례 문구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행정청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안 해주는, 불허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를 명시를 했어야 돼요. 왜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 20조에 해당해서 넌 안 해줘. 근데 20조라는 것만 빼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를 했어요. 하지만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시행령 20조 1항 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면 굳이 그 20조 하나 안 쓴 것 때문에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보겠다? 그건 아니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문 자체를 또 어떤 조문은 반드시 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일 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일 때는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또 쭉쭉 넘어가고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그 장영도 변호사 시험과 올해 지방 9급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었고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본강의 때 정말 열심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하프 때는 넘어갑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면 기본강의 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적극적 처분이냐 소극적 처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요 앞에 것들이 이제 소극적 처분이죠. 소극적 처분은 어떤 신청을 했을 때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거부의 이유 제시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가 좀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거부 처분을 당한 입장이면 내가 왜 이 처분을 거부당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이제 반대로 적극적 처분 이거는 내가 신청한 걸 거부당한 게 아니라 아예 나한테 처음부터 불이익한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부당한 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침익적 처분을 받아버리면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왜 내가 이런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더 요구된다라고 기억하시고 세무서장이 주류 도매상에게 일반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통지를 하면서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내가 신청한 걸 거부당했다면 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면허가 취소당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 행정 구제 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때는 그 이유 제시 정도가 좀 완화될 수는 있다라는 또 판례 문구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이런 처분의 근거의 이유 제시는 처분 시점에 반드시 같이 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처분의 이유 제시, 뭐 이런 거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이유를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그거는 취소사유입니다. 아시겠죠? 이유 제시 안 하면 취소사유다라고 기억하시고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거는 위법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밑에는 이거는 좀 절차상 하자로 안 봐주는 거.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하자 부분에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판례 문구에 힌트가 많이 들어있죠.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제 절차를 다 했다면 그거는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여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자의 치유. 원칙은 하자 치유 자체가 인정 안 되지만, 그렇죠? 예외적으로 무의미한 행정의 반복을 피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쭉쭉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시기, 언제까지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반복돼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내용도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하자 치유 안 된다는 거죠.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 고지서에 의한 부가처분은 그 후에 만약 세금을 그 사람이 자진 납부하거나 또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하자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앞에서 봤던 판례예요. 쭉쭉 넘어가서 이제 처분의 방식은 일단 원칙이 뭐였어요? 문서로 갑니다. 근데 문서로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내용 논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원칙이 문서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면서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그 문서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경찰서에 왔다 해가지고 말로 면허 정지 당하셨어요 라고 한 것은 효력이 없다. 아예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죠? 이걸로 문서로 원칙적으로 문서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라고 보는 게 일방적인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쭉쭉 나와 있고요. 당연히 처분을 내릴 때 문서는 처분 실명제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문서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있고 원칙적 무효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익적 처분의 절차, 어떤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에 있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청할 때 신청도 문서로 해야 돼요. 우리 민원인이 말로 신청하는 것은 일단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신청으로 안 봅니다. 문서로 봐야 되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전자문서로 할 때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문구 자체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분의 신청에 있어서 신청 접수는 당연히 신청을 접수할 때 접수증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안 줄 수도 있다는 거. 접수증 받아올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신청했냐 안 했냐를 따져봤을 때 신청인이 신청하기 전에 이게 포인트죠. 신청에 앞서라고 했어요. 신청에 앞서서 뭘 검토해달라고 했나 보죠? 그거는 신청으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 신청 전에 검토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신청이 아닌 거죠. 그 판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토의 요청에는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상 신청에 해당해야지만이 그 신청과 관련된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쭉쭉 넘어갑니다. 어떤 신청을 했을 때 보완. 행정청은 민원인이 어떤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구비 서류 몇 가지를 좀 안 가져왔어. 그래서 미비 등의 흠이 있을 때는 그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면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자, 이거 보완해오세요 라고 해야지 그럼 보완 요구해오세요라고 친절하게 하지도 않고 바로 돌려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구비 서류의 미비 정도의 흠이기 때문에 그 정도일 때 이렇게 가라는 거지. 여기서 실체적 발급 요건. 아예 이 사람은 그 실체적인 신청 요건 자체도 안 된 사람일 때 이렇게 하라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7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자, 행정청은 또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건 저희가 아니라 다른 행정청에 신청하세요 라고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 또 취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문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처리 기간의 설정 공표 이것도 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렵지는 않고요. 이러한 언제까지 신청을 받으면 처리를 해줘야 된다. 뭐 이게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혹시 공무원이 그 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바로 취소 사유로 보지는 않겠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거죠. 침익적 처분의 절차. 우리가 민원인에게 공무원 입장에서 침익적인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 크게 두 가지죠. 처분의 사전통지, 미리 이런 처분 내릴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이제 사전통지까지만 할 거예요. 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이런 내용을 당사자 등에 알려줘야 된다. 근데 이따 낚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인데 의무를 제한하거나 권익을 부과하는 거. 이거는
침입적 처분이 아니라 수익적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침입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치졸한 문제긴 한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따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당사자와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를 의미하므로, 아까 우리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당사자 그 조문 봤었죠? 그거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전 통지 안 해줘도 된다라는 내용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의무 부과 권익 제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침입적 처분을 하는데 그 침입적 처분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상대방의 귀책 사유, 민원인이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공무원으로서 침입적 처분을 할 때에도 과연 이러한 사전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기를 쳐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런 수익적 처분을 받아왔는데 행정공무원이 나중에 그걸 밝혀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수익적 처분을 스탑해버리죠. 그럼 이제 그게 침입적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걸 이미 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인데 좀 배려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행정절차법은 이런 경우에도 사전 통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왜 우리 그 예전에 취소 처분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비교 역량 안 해도 된다라는 논점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좀 비교할 필요 있어요. 아시겠죠? 비교 역량은 하되 취소나 처리할 때 사전 통지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역시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가 되겠죠, 보통. 그럴 땐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는 아닙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예요. 아시겠죠? 잘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 쭉쭉 내려가서 지위 승계할 때 우리가 양도인 양수, 어떤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이 있고 양수인이 있을 때 새로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이제 제가 이 면허를 샀기 때문에 그 지위 승계합니다라고 신고할 때 우리가 지위 승계 신고를 해줘야겠죠, 공무원은. 그렇게 되면 새로 양수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권리를 갖기 때문에 수익적이지만 반대로 양도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면허가 이제 등재 대상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침입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전 통지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너한테 이거 면허를 샀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면허 소유자로 우리가 등재해 줄 거니까 너는 이제 그 이름에서 빠지는 거야 라고 사전 통지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식당을 사고 팔았나 보죠. 마찬가지고 유원시설업자, 놀이공원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 중요하죠, 것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어떤 걸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해요. 거부 처분도 겉으로 봤을 때는 불이익한 처분 맞죠?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줬으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하지만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중요한 논점입니다. 왜냐?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포인트는 이거죠. 아직 그 사람에게 권익이 부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면허를 취소당할 때는 내가 이미 면허라는 권익을 갖고 있는데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침입적이지만, 내가 어떤 걸 신청했어요. 그 면허를 받기 위해 신청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 자체가 안 된다.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요. 또 일반 처분, 딱 그 특정인에게 하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처분들이 있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역시나 사전 통지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일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사전 통지를 해줄 수도 없겠죠. 그리고 성질상 그럴 수도 없고요. 대표적인 얘기가 도로법상 도로구역의 결정, 변경, 고시를 함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사전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여기 나와 있죠. 통지를 생략하게 되면 그 뒤에 의견 청취도 같이 세트로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그 사전 통지를 하면서 의견 청취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 통지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면 의견 청취 의무도 싹 다 날아간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얘들이 이런 것들이죠.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 그 중에 이제 1호나 뭐 3호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 2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법령 등에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행정청이 해야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데 법령 등에서 어떤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당연히 법령에서 자격증을 박탈시켜야 되는 처분도 행정청이 자동적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면허를 갖고 있는 게 자기가 이제 그 면허를 갖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제 면허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에 반하는 아주 불법적인 상황을 하게 되면 면허가 박탈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판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 면허 박탈되는 게 너무 명백해 라고 하면 행정청은 재판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리면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을 봤더니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다 돼가지고 처분에 따른 의견 청취가 아예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까지 명백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명백해져야지만이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와 관련된 판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조문에 의해서 의견 청취나 행정청의 처분 그 여부나 그 수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너무나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게 명백하다면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취지가 바로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이 됐다. 아까 우리는 법원의 재판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명백히 싹 다 100% 다 인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이런 거를 안 거쳐도 되지만 만약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일부만 증명이 됐다. 이거 좀 애매하죠? 그러거나 또 의견 청취에 따라서 그 처분의 여부, 처분할지 말지 또는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럴 때는 행정절차법을 좀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좀 어렵지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설명드렸어요. 기본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고 오늘 내용이 혹시 이해 안 되면 기본 강의 보시고 기출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류 판례로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사전 통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위법해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무효는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쭉쭉 이런 내용들. 만약에 공무원이 너 왜 사전 통지 안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사전 통지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중에 불이익하게 될 줄 알고 다른 좀 잔머리를 써가지고 나중에 이런 그 불이익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 통지를 안 한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사정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쭉쭉 넘어갑니다.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는데 예전에 15 임용 처분 받았을 당시에 뭔가 문제 사유가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15 임용 처분도 취소하고 그리고 정규직 임용도 취소했다. 그럼 15 임용 처분이랑 정규직 임용 처분 두 개를 좀 나눠가지고 결론적으로 정규직 임용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해가지고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또 KBS 사장 해임 처분 아까 말씀드렸죠. 역시나 당연히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거쳤다. 그럴 때는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취소 사유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문구 자체를 그대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위법하지만 당연히 무효는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프 강의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내용은 아니지만 앞에 2단원 마지막 부분에서 봤던 그 내용 중요하고요. 3단원 같은 경우는 오늘 공부한 내용은 좀 많지만 3단원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기출된 내용들 위주로 눈으로 좀 많이 봐주고 익숙해지면 다들 암기하고 맞춰갈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역시나 OX 문제집 꼭 반드시 혼자 풀어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